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른 수업 16번째 시간입니다. 어른 수업을 기획을 하고 지금 녹화본이 좀 모이기도 했는데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4번째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10번 정도의 격차를 두고 약간 녹화본을 쌓아 놓으니까 약간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몇 번째인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16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 어려운 상황,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역시 이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은 아니죠, 벌써. 한 1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제목이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티베트 불교를 다루고 있어요. 티베트 불교. 사실은 영화라기보단 다큐멘터리죠. 왜냐면은 출연한 분들이 배우가 아니라 실제 림포체하고 그 림포체의 제자, 림포체를 시봉하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딱 엄밀히 용어를 정리를 하면 림포체라기보다는 툴쿠라고 할 수 있어요. 툴쿠. 툴쿠가 어떤 뜻이냐면 환생한 자예요. 환생한 자. 근데 그 환생한 자들 중에 이제 다시 본인이 이 가르침을 펴던 제자들에게 검증되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다시 스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림포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환생한 자로 불리면 툴쿠. 근데 이 툴쿠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이나 불교계에서는 툴쿠로 인정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를 찾으러 와야 되는데 이 중국과의 분쟁 때문에 본인이 있는 이곳으로 자기를 찾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툴쿠를 찾으러 오기 전까지 나이가 좀 많은, 한 영화에서 한 70대 정도로 이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한 70대 정도 되는 노스님이 한 10살 전후 되는 이 툴쿠를 모시고 시봉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영화화한, 다시 만나도 우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냥 영상미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 비구 스님이죠. 70대 노 비구 스님이 아주 어린,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 사미 스님, 툴쿠라는 사실 빼면 사미 스님, 사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시봉하는 장면들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 말고, 그런 장면들은 영화에서 보시고, 그 툴쿠와, 그러니까 림포체와, 어린 림포체와 이 자신을, 그러니까 이 노스님 말고 다른 사미 스님들이나 다른 비구 스님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림포체와 자신을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비교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림포체와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림포체와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림포체와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뉘앙스로 쓰여요. 이 원고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림포체의 잠재적 지혜는 매우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축복받고 그로부터 배움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림포체는 우리와 다릅니다. 라는 말의 반대면에는 이런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 림포체는 날 때부터 지혜가 뛰어난 존재이지만 다른 범부들은 림포체의 지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림포체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것이 림포체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반대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나는 림포체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림포체는 지혜가 깊고 재능도 있고 자비롭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사형이 우리 은사 스님 모시고 이 티베트에서 관정의식 2박 3일짜리 하는 의식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둘째 사형이 2박 3일 하는데 괜찮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의식하면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2박 3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을 쭉 하고 나서 티베트 현지 스님들, 그러니까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스님들, 티베트 종파 스님들하고 이제 사형이 대화를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절에 오래 와서 있는 이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림포체의 일이지. 그런 건 림포체의 일이지. 예. 그런 어려운 공부, 그런 어려운 수행, 그런 어려운 깨달음은 림포체의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일을 존중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중생으로 바라보는 중생상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림포체 아니면 못 깨달은가?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뜻인 거냐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면 성공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 물론 뭐 실험 결과들도 많이 나오대요. 좋은 환경 못 태어나면 성공 못한다고. 아니 그런 기사들, 그런 실험들 결과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의 실험이고 이런 것들은 각자의 가치관인 거예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른 수업 초반에 이제 공자님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어른 수업 기획을 할 때 이 어른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보다는 이 논어에 있는 이야기가 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군자의 덕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논어 인용이 많이 돼 있어요. 초반에. 그런데 공자님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본인은 림포체 아니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저 옛 문화를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배웠을 뿐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셔요. 공자님은.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이 아니었음을,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있지 않았음을, 그리고 사실은 역사상으로도 이 공자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을 바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끼치고 있는 게 이 공자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도 있다는 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림포체와 우리를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사실은 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5 낳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2이나 3은 학교 보내듯이 절에 보내는 거예요. 절에 보낸다는 게 뭐냐면 출가시키는 거예요. 학교 갈 나이에. 그러면 동자승들 모여가지고 절에서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림포체 툴쿠들이 검증을 받아서 절에 처음 오면 평균적으로 10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5살, 빠르면 3살, 좀 늦으면 7살, 9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절에 처음 들어오는 사미승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교육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자비로운 성품을 봐도 어린아이가 보일 수 없는 굉장히 자비로운 성품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면,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서 보면, 그러면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현실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원고 읽어볼게요.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사람들이 림포체를 존경하는 이유는 타고난 그의 자비로운 성품과 멋진 지혜의 잠재력을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아이들 속에서 림포체가 함께 경전을 외우는 수업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6배 이상 빠른 암기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삶 속에서 목격하는 이들은 자연히 존경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공자는 결코 림포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범부였죠. 그럼 그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훌륭한 삶의 철학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움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림포체들이, 그러니까 툴쿠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 교육 체계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사미생들이. 그러면은 불교 경전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의미를 공부하지 않아요. 맨 처음엔 뭐부터 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경전을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아니 6살짜리, 5살짜리한테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이런 거 뜻 알려주면 이해하겠어요? 태어남은 구름 한 조각 생겨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구름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들 깊게 느끼겠어요. 맛을 이러면서 그런 건 삶의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교육을 시키면 좋은 거예요. 어릴 때 뭐가 좋냐면 암기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암기력을 활용하는 교육들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경전 암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림포체들이 한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평균적으로 암기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암기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암기력이 좋은 게 아니라 했던 거라 그러는 거예요. 했던 거라. 이 미국에서 이 티베트 불교를 전한 아주 유명한 닉마파 고승이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림포체 툴쿠로 환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인가 다큐멘터리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완전 이 중2병 스타일의 표정으로
굉장히 시크한 표정으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관정해 주는데 껌을 딱 씹으면서 딱 이렇게 굉장히 시크한 표정으로 딱 이렇게 관정을 딱 해주시는데 림포체들이 뭐든지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니 했던 거니까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했던 거니까 지혜가 깊은 거고 했던 거니까 자비로운 거예요. 그거 말고 안 했던 건 잘 못 하셔. 그래서 그 림포체는 특별 교육을 받더라고요. 뚱뚱하셔가지고 살 뺀다고 농구하는 거 과외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못해. 아니 림포체가 머리가 너무 좋고 아무거나 다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왜 잘하는 거냐면 하던 거니까 잘하는 거야.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림포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툴쿠라고 하는 게 환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검증받은 존재고 첫 번째. 그 다음 환생하기 전에 그냥 불교 공부를 오래 한 고승으로서의 경력이 있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런 생각들 다 빼고 보면 그러니까 환생의 검증 시스템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불교 공부에 소질 있는 사람 특히 더 소질 있는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짓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출나게 나쁜 짓 잘하는 사람들. 예. 이 소매치기를 배웠는데 손이 눈보다 빨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도둑질을 배웠는데 철사 하나면 모든 열쇠를 다 따요. 아니, 요즘 우리 그 한국의 아이들 게임하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그 총 쏘는 게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 쏘는 게임에서 총알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니 그러니까 소리 듣고 구분한대요. 그 미세한 소리들 있잖아요. 찰칵찰칵. 이 총알 바꾸고 총 쏘고 날아오고 하는 그 소리 듣고 상대가 어떤 총 쏘는지 안 돼요. 아, 각자 재능은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국어를 잘하고, 누구는 과학을 잘하고,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잠자는 걸 잘하고. 다 재능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재능 속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 그런 상징이 바로 지금 이 툴쿠, 림포체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분야에서 평범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공자라고 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툴쿠 같은 상황인가? 아니면 평범함에서 시작하는 공자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평범함에 머무는 그냥 범부인가? 우린 스스로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건 현실에서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들 만나잖아요. 주눅 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잘한다. 나랑은 다르다.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저리 못하겠다. 스스로 중생심을 키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IQ가 80이면 똑똑한 거예요? 안 똑똑한 거예요? IQ가요? 80이? 두 자리는 보통 아니에요. IQ 80이 공부를 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IQ 테스트라고 하는 걸 고안한 사람이 알프레드 비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알프레드 비네가 IQ 테스트를 왜 고안한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IQ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테스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장점을 더 키워줘서 IQ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교육 효과를 높이려고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IQ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후대에 생각이 굳어지기를 어떻게 굳어진 거였냐면은 IQ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특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버린 거예요. 원고 한번 읽어볼게요. 놀라운 사실은 IQ 테스트를 고안한 알프레드 비네는 IQ는 가변적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저작 중 하나인 아이들에 관한 근대적 생각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연습과 훈련,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연습과 훈련으로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왜 만들었느냐? 각 항목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지 방법을 고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총명해지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역효과를 불러왔느냐? 두 자리면 바보구나. 두 자리면 공부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IQ가 150이 넘으면 천재구나. 그래서 이 천재로서의 자만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의 효과적인 교육을 못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 능력이 퇴화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IQ는 가반적이라는 거 하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IQ가 두 자리인 사람이 공부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직도요? 이 저도 IQ 테스트를 한 두 번 정도 해봤는데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까지 국민학교였다. 예, 국민학교에서 중간에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6학년 되기 전에. 예. 근데 국민학교 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IQ가 80이었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언어 능력이 거의 빵점에 가까웠고요. 수학 능력은 높았어요. 예. IQ 테스트는 가변적인 거예요. 언어 능력이 빵점이어도 나중에 책 내잖아요. 연습하면. 연습하면 글 쓰잖아요. 연습하면 설법 하잖아요. 언어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평소에 있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어 능력이 IQ, 언어 분야가 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연습된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잖아요. 그게 배움의 효과라는 거예요. 연습의 효과. 그게 연습의 효과다.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배고플까봐 오이도 좀 넣고 김밥도 좀 넣고 저희 초콜릿도 좀 넣고 하려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배낭에다가 그거 간식 뭉치 하나만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챙겨준 배낭을 들고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해가 떠서 이제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약간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예. 근데 좀 귀찮으니까 계속 가지고 올라갔어요. 중턱을 넘어가지고 한 3분의 2 올라갔는데 똥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좀 열어봐야 돼, 안 열어봐야 돼요? 예, 열어봤어요,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보니까 간식이 아니라 똥주머니가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똥주머니인 거 확인하자마자 버려야 돼요?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요? 버려야죠.
너무 당연하죠. 그게 현명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똥주머니인 거 확인하고도 들고 온 거 아깝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짊어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어떤 태도, 어떤 생각, 어떤 말들, 어떤 습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주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소유물들. 그거 똥주머니인 거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못 버리는 거 너무 많잖아요. 아깝다고. 지금까지의 관계가 아쉽다고. 못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쓸데없는 똥주머니라고 생각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게 있으면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행복의 유리예요. 차라리 산 내려가고 말지. 원고 제가 읽어볼게요. 버려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던져버리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멋진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전제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가 아닌 나는 지금부터 올바른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로 말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요. 누군가가 무엇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기뻐야 되는데 그게 원래는 정상인데 왜냐면 우리 이 빛나도록 잘하는 사람들 보면 원래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나랑 옆에서 같이 하면 주눅 드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TV에서 누가 잘하거나 아니면 올림픽 나가서 누가 잘했다고 하거나 그럼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축구 선수가 우리 조기 축구에 와서 지금 볼 차고 있어요. 나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만은 않아요.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은근히 올라오는 경쟁심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과 나는 왜 그럴까 자책과 질투심과 아주 그런 이 오묘한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꼭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 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배움을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배움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올바로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그런 나보다 나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각 분야에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면 혼자 살면 돼요. TV도 보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산에서 혼자 살면 돼요. 예. 그러면 동물들이 나보다 난 점을 발견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과 맞닥뜨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아, 이거 난 안 되나 보다. 그건 림포체의 일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저렇게 되겠지.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자신을 위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향상의 욕구만 가지고는 결코 향상을 할 수 없어요. 태도가 있어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향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 있죠. 담배 끊은 놈하고는 친구도 안 한다고. 담배 끊은 독한 놈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의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쉬울까요? 악습을 끊는 게 어려울까요? 아, 쉽고 어렵고 벌써 얘기를 했구나. 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군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쉬울까요? 악습을 끊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아, 예. 아, 컷 안 해도 돼요. 예. 아, 악습을 끊는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객관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냐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악습을 끊는 방법, 나를 이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나를 이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방법의 논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논리에 끝없이 내가 저항해서 그래요. 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심리적 관성의 법칙 때문에 무엇인가 굳어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저항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원리는 간단한데 하고 싶지 않더라. 이게 나를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보통 가지고 있는 태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태도들. 각자의 태도들. 그리고 그 태도가 내 발전을 막는 가로막이라고 하는 걸, 장애물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뀌고 싶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바뀌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쉽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렵다, 쉽다가 계속 섞여 있으니까 막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원리는 쉽지만 실천, 저항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 이게 재밌는 게 림포체들이 깨닫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림포체들이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거의 깨달음에 가까워져도 훌륭하다고 안 해요. 기대 이하라 그러지. 천재들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비난까지도 받아요. 천재들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가는 이의 부담감이에요. 앞서가는 이의 페널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때 비난받고, 심지어는 그렇게 충족시켜줘도 칭찬 못 받는. 이게 좋아 보이나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는요, 평범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감동받는 거예요. 원래 잘난 사람이 잘나게 되는 건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평범했던 애가 나랑 똑같이 별로 재능 없었던 친구가 사실은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나중에 무엇인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질투가 생긴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반응은 감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왜냐하면 이 림포체가 깨닫는 것보다 범부가 깨닫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했을 때의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실패 확률이 높은 거죠. 하이 리스크. 하지만 성공하면 더 많은 찬사를 받는 겁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법칙은 삶의 행복에도 일면 적용이 됩니다. 림포체가 훌륭해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IQ가 낮은 범부가 세상을 뒤흔드는 성인이 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 공자님이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10대 넘어설 때까지도 나중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본인이 본인의 환경을 만들었을 뿐이지.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본인의 이 가치관을 지키고 본인의 가치관을 가꾸고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서 본 그들에게 존경받고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게 훌륭한 점이지. 훌륭한 점이지.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사실 한번 잘 따져보면은요.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이 인물들, 성인들 보잖아요. 금수저 별로 없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 아는 건 부처님밖에 없는데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외부적으로는 좋은 환경으로 태어났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모친을 잃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생애를 이 아동심리학의 입장에서 풀었었어요. 모친이 없다라는 것. 이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부처님의 생애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요인을 분석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풀었었어요. 서양 학자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부처님이 좋긴 좋았어요.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는. 예수님보다 좋았고 공자님보다 좋았고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여러 성인들 중에 살아있을 때 가장 많은 존경을 받은 건 부처님밖에 없어요. 제자가 가장 많은 것도 부처님밖에 없어요. 제자가 가장 많고 가장 존경을 받고 그러면은 설법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8만 3천경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근데 부처님은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성인들은 전부 다 배고프고 열악한 환경에서 나타나게 됐다. 배고프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데 꼭 그래야 되나 봐요. 고생을 해야 되나 봐요. 왜냐면은 부처님도 결국은 왕위 버리고 6년 고행
해가지고 여기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지 뭐라 그러셨냐면 과거에도 앞으로도 나보다 더해온 고행을 할 수행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보다 더한 고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는 없다. 그렇게 고생을 해보셔야 되나 봐요. 우리가 이 역사를 감동시키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감동을 남긴 성인들의 삶을 한번 봐봐야 돼요.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영특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재능이 뛰어나고 이런 분들은 흔치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식민지 배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불교를 연구를 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은 불교가 역사상 허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데 조사하다가 역사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증명을 했죠. 고마운 분들. 근데 그분들이 왜 역사상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단순히 인도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신문화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 남아있는 생애를 봤더니 이 생애는 완벽한 성인 3명 정도가 살아가야 되는 성인의 삶 3가지 정도가 합쳐져 있는 너무 완벽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너무 완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해서 이런 삶은 현실이 아니다. 이걸 근거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이 딱 증명된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가장 완벽한 젠틀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보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은 예외고. 네, 그런 인물은 예외고. 나머지 모든 성인이나 대부분의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내고 배움을 완성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1원칙으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리하고 친근 현선입니다. 나쁜 벗은 좀 멀리 하고요. 좋은 벗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누구랑 친해야 될까요? 네, 부자랑 친해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말하는 사람 말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이랑 친해야 돼요. 네, 왜냐면 돈 많이 버는 방법 많이 아는 사람들 돈 생각보다 없거든요. 부자들은 그냥 부자지. 부자들은 본인의 삶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거 분석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이런 거 분석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벌기도 바쁜데. 예.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냥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특히 초심자 때는. 그런데 이 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자공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해요. 자공. 근데 이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쓸모없는 인물에게도 관용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군자다운 행동이라고 말일세. 만약에 이쪽이 덕이 더 높다면 상대방이 누구든 포용할 수 있겠지. 반대로 이쪽이 더 부덕하다면 상대방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일세. 그러니 굳이 사람을 골라 사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자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본인의 스승은 친근현선 원리아고를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공자의 제자거든요. 공자의 제자가 자장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의 스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좋은 벗은 가까이 하고 안 좋은 벗은 멀리 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자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 가리고 사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좋은 벗을 사귀고 싶다면 상대방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쓸모없는 인물이라면 관용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군자다운 행동이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가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면 상대도 나를 가리지 않을 가릴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보다 덕이 높다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보다 부덕하다면 그 사람도 나를 가릴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군자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군자다움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친근현선하고 원리하고 하는 게 초심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나중에까지 자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원칙이 초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그걸 나중에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쓸모없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 하나 정도 보호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러면 가리지 말고 만나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덕이 높은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쓸모없는 인물에게도 관용의 태도로서 대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관계를 이어나가고 좋은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배움으로 포인트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만난단 말이에요. 이제 각 분야에서 림포체 같은 사람. 림포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잘했을 것 같은 사람 만나요. 진짜 벽같이 느껴지거든요. 운동할 때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벽 같아요. 실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하면은 영락없이 점수 뺏기게 되어 있고 내가 잘해도 상대방은 벽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과연 그건 림포체의 일이지 일이고 발전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배움으로써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 배움이 그런 어려운 도전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 그래서 공자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그 속에서 스승을 찾아낼 수 있다. 배울 것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세 사람만 딱 만나면
그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태도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거냐면 배우고 싶은 태도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어요. 림포체도 농구 배운다니까요. 살 빼려고. 근데 못해요.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진짜 못해. 아, 진짜 못해요. 경전은 그래 잘해 오는데 해석도 얼마나 잘하는지. 왜냐면 하던 거니까. 근데 안 하던 거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해요. 분명히 어떤 분야에서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뭘 했을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해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배울 게 있대요. 그리고 그런 배움이 쌓여야 잘해지는 거예요. 림포체는 괜히 된 거 아니에요. 툴쿠는 괜히 된 거 아니에요. 나보다 경련이 70년 더 높은 거예요. 한 생만 놓고 봐도. 근데 그 툴쿠가 13대 툴쿠 막 이렇거든요, 지금. 그러면 70년씩만 살았어도 1000년 나보다 불교 경력이 높은 거예요. 잘하겠죠, 당연히. 내가 그 툴쿠보다 농구 잘하듯이. 그 툴쿠가 나보다 공부 잘하겠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여기서 드러나요. 그 농구 못하던 툴쿠 있죠. 표정이 밝았어요. 자기가 못한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못해요. 공을 못 넣어요. 근데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재밌어 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 어떤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얼마나 빛나는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가. 그 빛나는 호기심과 그 빛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배움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배우려면은요, 즐겁게 배우려면은 좀 유쾌해야 돼요. 일일 일소 일일 일락이라고 하는데 하루 한 번 웃으면 하루에 한 번 즐겁다 이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루 두 번 웃으면 하루 두 번 즐겁다는 거죠. 하루 한 번도 안 웃으면 한 번도 안 즐겁다는 거죠. 예. 앤드류 카네기가 이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아니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바로 이 웃음, 유쾌함, 유머입니다. 사람들에게 헛되이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해준 한마디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헛되게 산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낸 날이다. 명랑한 성격은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저건 저 사람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배우고 익숙해지면 극복되니까 배우는 태도 연습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속에서 찌푸리고 배우지 마시고 못하겠다고 아이고 나는 못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배울 거면 즐겁게 진짜 못해도 돼요. 네. 운동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센스도 없고 체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운동 재밌게 하잖아요. 예. 1년 뒤에 달라진다고 말 못하겠어요. 비슷해요.
근데 10년 뒤엔 달라져요.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오래 하면 남들보다 10배 시간 더 걸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잘하겠죠. 재능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거 말고 얼마나 빛나는가, 얼마나 즐겁게 그 배움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가.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태도를 좀 바꿔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조금 더 즐겁게 사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